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주무셨어요? 오늘부터 운 준비하는 미래 이 책을 조금씩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좀 강렬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럼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장 운명을 말한다. 1장의 소주제로서 명은 정해진 것이고 운은 변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그러하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30년 주기로 운이 바뀐다. 운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한다. 타고난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성형수술로 운명을 바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운명을 말한다. 명은 정해진 것이고 운은 변하는 것이다. 운명이라는 말은 불특정적이고 불규칙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게 운명으로 통하고 말 그대로 닥치고 운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이거 운명인가 봐. 운명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상황 종료 끝. 그런 상황 많이들 겪어보셨죠? 그만큼 운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큰데요. 운명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 명이 후천적으로 타고난 때 운과 어떤 조화를 이루며 그로 인한 인간의 기륭화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명과 운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을 합쳐 운명이라고 하죠. 여기서 명은 인간의 수명처럼 주어지고 정해진 것이라는 뜻이고 운은 우리의 삶처럼 변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주어지고 정해진 명보다는요, 변하고 움직이는 운에 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쭉 더 읽어보니 사주명리학의 명과 운을 마키아벨리의 포르투나와 비루투에 비유해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려 합니다. 각자의 뜻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보다는 동서양이 각각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니까요. 포르투나는 두 눈이 가려진 채 행운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운명의 여신입니다. 일명 운명의 수레바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배 항로를 조종하는 키의 모양입니다. 포르투나가 키를 돌리면서 인간에게 인생의 항로, 즉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운명의 여신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운명의 키를 돌리기는 하지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만 무심하게 할 뿐입니다. 비루투는 원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사용하던 군대 용어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갖춰야 할 미덕으로는 남성다움, 강한 전투력, 사자의 용맹 등을 꼽았습니다.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타고난 운명을 활용하는 개인의 능력과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선악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사주명리학의 운명이 선악에 의해 결정되지 않듯이 서양의 포르투나도 선악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줄만 골라하는 사람이 술에 의해 올라탄 채 편안한 세상살이를 하면서 돈벼락을 맞는가 하면 착하디 착한 사람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치여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은 신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할 뿐입니다. 포르투나가 삶의 방향을 정해주면 인간은 그곳을 향해 배를 저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움직일 수는 있지요.
바람의 방향에 맞춰 돛을 움직이고 또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당신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겁니다. 포르투나와 비루투, 그리고 명과 운의 조화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는 운의 원리는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제 하늘에서 그러하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제목으로 더 자세하게 음양 모행을 가지고 주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에너지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거든요. 전자의 움직임. 그래서 옥텟 규칙의 8전자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주역의 8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동시성의 원리라든지 칼융의 이런 것들이 자연의 법칙과 그 자연의 법칙 중에 결국 원자, 전자, 이 전자에 결국 우리는 전자가 이 끌어당김에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음양오행에 근거한 주역의 64개에도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변화의 원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 음양이 비롯되고 음양이 8괴의 기본이 되고 8괴가 발전해 64개를 만들어내죠.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인 64개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세상사를 내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것이죠. 인간이야말로 자연의 법칙을 피해갈 수는 없는 존재이니까요. 주역의 세계와 인간의 무의식을 연결하다. 그런데 동양의 주역을 논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학자가 바로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분석 심리학자 칼 융입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주역을 연관해서 연구하면서 인간의 성격을 8가지로 나눈 것도 주역의 8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무의식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마음과 성격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심리학자다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운명을 규정하는 표현도 달리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 주역을 연구하면서 점을 쳐 괴를 얻는 과정에서 나오는 높은 적중률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개념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동시성의 원리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이나 사물이 시간적, 공간적 또는 개념적으로 일치한 형태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비인과적인 연관, 또 의미 깊은 우연의 일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저는 이 의미 깊은 우연의 일치,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의미 깊은 우연의 일치. 우연이지만 의미가 깊다. 그쵸? 그래서 쭉 더 가보면 융은 이러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네, 바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의 죽음, 오랜 친구와의 만남, 사업적 성공과 실패 등 일신상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 및 무의식과 연관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감추어진 자연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는 마음과 물질 사이에 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현실 또한 깊은 연결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하늘에서 그러하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건이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 드라마처럼 구현됩니다. 우주의 천문학적 현상과 인간의 세상사가 동시성의 원리를 따르는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동양에서는 음양과 오행이
서양에서는 별의 에너지와 변화가 인간의 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자연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실체와 규칙이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도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원리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무의식적인 자기 실현의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삶의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앞서 말했듯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운명이 있음을 강조한 거죠.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100%로 내게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성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하지 않고 우주의 에너지와 우리의 에너지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의식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제 당신 스스로 그 단절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피트의 말입니다. 동시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물리적인 세계와 우리 내면의 심리적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마음과 물질의 근원이 연결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성 그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운의 원리는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세상사는 동시성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놀랍죠? 저를 다시 한번 깊이, 아주 깊이 저 과거의 그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장이에요. 이 소주제가 뭐냐면 30년 주기로 운이 바뀐다. 제가 이 토속 리턴을 알게 되면서 예전에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을 때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치부했거든요. 미신이라고. 하지만 이걸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보니 저 또한 토속 리턴의 이 우주의 원리에 비껴갈 수 없었구나. 제 지난 30년 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더듬어 가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기 자신의 토속 리턴 30년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양에서는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이것이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 리턴으로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 청궁도에서 출발하여 토성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일주기를 맞이하는 때가 바로 이 28.5에서 30세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운명학적으로 왜 중요한 시기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공자는 명심보감 청면편에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천명을 깨닫기란 어찌나 어려운 일인지요. 바로 여기에 토속 리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제대로 나의 행운을 불러오며 살 수 있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꽁꽁 감추었던 내 안의 가능성이 기적처럼 깨어날 수 있는 순간이죠. 이를 불교 선종의 공안 가운데 하나인 줄탁동시로 해석해보려 합니다. 병아리가 알 안에서 부리로 알껍데기를 쪼아 깨어나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부리로 껍데기를 쪼아내는 것을 탁이라고 하는데 둘이 동시에 행해지기에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병아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던 알껍데기를 깨고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동시에 어미바퀴 밖에서 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에너지와 외부의 에너지가 동일한 시기에 적절한 조응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토속 리턴은 나를 둘러싼 대우주가 지금까지 나를 가둬두고 있었던 껍질을 깨는 시기를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난 2002년도에 바로 이 토속 리턴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새로운 독립적인 운명체는, 내 독립된 운명체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지금 그로부터 한 18년이, 19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기를 또한 나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 책을 만나게 되면서. 그래서 바로 뒤에 또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한다. 3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은 바로 현재를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삶의 우여곡절을 잘 넘기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일관된 패턴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을 것입니다. 30세까지의 삶은 마치 종착역을 향해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죠. 자신의 진로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돌아오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을 때니까요. 바로 운명의 자기 복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닥치는 시련들을 거부하지 말고 겪어내세요. 토성의 별명은 엄격한 스승입니다. 당근보다 채찍으로 당신을 일깨웁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시기에 굉장히 엄격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홀짝 크기 위한 성장통일 뿐입니다. 셋째, 새롭게 내면에서 떠오르는 비전을 실행해보세요. 토성 리턴 시기는 현실에 맞도록 자신의 꿈과 기대치를 수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전의 자신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1000명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30세 전후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변화의 시기에는 행운과 불운이 크게 엇갈리는 법입니다. 방황을 마쳐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38페이지에 보시면 운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한다. 바람은 물결을 만들고 달은 조류를 만든다. 얼음 알갱이와 빙산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극지방의 빙산과 그 주변에 둘러싼 작은 얼음덩이의 흐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빙산은 빙산대로, 작은 얼음 결정은 얼음 결정대로 각자 갈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빙산과 얼음 결정은 왜 서로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바로 물결과 조류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물결을 만들고 작은 얼음 결정들은 물결에 몸을 실으며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닙니다. 그런데도 빙산 주위를 크게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빙산 주위를 떠돌 뿐이지요. 반면에 빙산은 깊은 바닷속을 흐르는 조류를 따라서 몸을 움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자기 몸의 일부만 물 위로 드러낸 채 조류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이 같은 조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구와 달의 인력입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법칙이죠. 우리의 생각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이죠.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 1할, 무의식이 9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빙산도 1할만 우리 눈에 보일 뿐, 나머지 9할은 바닷속에 숨어 있습니다.
물결의 일렁이는 작은 얼음 결정의 움직임으로는 깊은 바닷속 조류의 흐름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빙산의 작은 움직임으로는 조류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 같죠? 여기서 운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운명학적 특징과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의 주기라는 것은 운명학적 특징과 삶의 방향성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운에는 일정한 흐름과 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차를 감안해 8에서 12년 단위의 큰 주기로 변하는 것을 대운, 15개월에서 18개월 단위의 작은 주기로 변하는 것을 소운으로 분류합니다. 이 밖에도 운에는 주기가 있다는 말은 아무리 좋은 대운도 평생을 갈 수 없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나쁜 대운도 일생을 함께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대운이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큰 흐름과 방향이 대운의 변화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운의 흐름과 주기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운명학에서 운의 흐름과 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고난 천명을 알아야 피흉치길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운세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타이밍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좋은 타이밍과 방향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행운의 시작임과 동시에 운명까지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운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다음 단계의 흐름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운이 좋은 시기에는 행운을 증폭시키고 운이 나쁜 시기라도 불운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방법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죠? 사람의 운세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타이밍과 방향.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고 나의 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 시기는 어떤 때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면 좋겠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준비 여하에 따라 어떤 사람은 연 매출 10억 원의 회사에 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연 매출 100억 원의 회사를 키우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운이 좋지 않은 시기라도 현실적인 대비책이 있다면 손실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여기에서의 운의 원리는 운에는 일정한 흐름과 주기가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고난 그릇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천성과 천명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을 그릇에 비유해 볼까요? 사람의 그릇은 타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의 성질은 한번 만들어진 후에는 비록 깨질지언정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릇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 즉 천성과 천명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본성이자 본질인 것이죠.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부모님과 형제들, 타고난 외모와 성격 등을 명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네요.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들이죠. 이제 그럼 운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운은 바로 그 그릇의 쓰임새와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릇이 크다 작다 단단하다 무르다 등의 개념은 명의 영역이고
그릇의 용도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운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란 게 명과 운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의 의지에 굴러가는 수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학에서도 명과 운의 균형과 조화가 인간의 기륭화복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연히 명과 운의 불균형과 부조화는 우리의 세상살이를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바퀴의 크기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다면 수레가 잘 굴러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명의 가치를 키우는 운의 경영이라고 너무 멋진 말이에요. 명의 가치를 키우는 운의 경영. 그런데 타고난 천성과 천명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릇에 비유하자면 큰 그릇은 쓸모는 많으나 옮기기가 어렵고 작은 그릇은 옮기기는 쉬우나 쓰임새가 적죠. 그리고 모양이 예쁜 그릇은 깨지기가 쉬운 법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상대성의 논리로 살펴보세요. 자연의 균형을 이루는 음양의 조화, 즉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라는 운명학의 가르침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답니다. 명이 부족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의 작용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명의 가치를 키우는 운의 경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운은 좋으나 명이 좋지 않은 사람과 명은 좋으나 운이 좋지 않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물론 명 자체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구분이 없고 운 역시 누구에게나 좋고 나쁜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 자체도 매우 상대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인지라 그렇다면 타고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운명학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답니다. 좋은 인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운 후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을 올라갈수록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오듯 당신의 그릇이 채워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릇을 온전히 채우고 나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그릇을 넓힐 수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운의 원리를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 자신의 그릇을 키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51페이지 성형수술로 운명을 바꾼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궁금했을 거예요. 저 또한 사실 성형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켈로이드성 피부인지라 성형수술을 할 수가 없는 피부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은 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내 운명을 바꿀 만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과연 성형수술로 운명을 바꾼다? 이 장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1페이지에 보시면 얼굴을 바꾸면 운이 좋아진다? 라고 이렇게 요즘 성형수술을 통해 얼굴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면 운이 좋아진다는 관상성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성형외과 의사들의 모임에 초대받아 관상학에 관한 강의를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관상은 다르다라고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와 좋은 관상 둘은 다르대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상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보는 법이 각각 다르지만 여기서는 얼굴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관상을 볼 때 중요한 기준은 크게는 찰형과 찰색,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찰형은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찰색은 얼굴의 색깔과 얼굴의 각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보는 것입니다. 관상은 얼굴의 모양이 아니고 기세를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관상을 볼 때 찰형보다는 찰색을 더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때문에 좋은 관상가는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고 얼굴에 드러나는 기운을 보는 것이죠. 아울러 성형을 통해 찰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찰색은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예쁜 얼굴과 좋은 관상이 엄연히 구별되죠. 얼굴이 예뻐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행운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좋은 팔자를 타고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성형을 통해 외모가 바뀌면 운명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좋은 기운이 생기고 또 좋아진 운이 운명까지 변화시킨다는 게 운명학적 해석이랍니다. 운이 변한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게 되고 이는 아름다운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얼굴에 좋은 기운이 넘치고 눈도 맑게 빛나니까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랍니다. 이 장에서도 운의 원리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마음이 변하면 운도 변한다. 제가 이 첫째 장을 쭉 사실 읽으면서 우리 이서인 작가에게 좀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운에 관한 내가 과연 행운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가, 행운의 기술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이게 완벽하게 달라지거든요. 운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신다라면 여러분은 분명 성공하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크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더 큰 성과를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항상 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도 치어링